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엔 아이와 놀아주는 그런 평범한 아빠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 8시쯤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내는 오후에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9시쯤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었죠. 저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예능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 조금 늦네 싶었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게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10시 반쯤 되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왔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못하고 벽을 짚고 있더군요.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요. 많이 마셨네요? 제가 다가가 아내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더니 흐릿한 눈으로 웃었습니다. 확실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아내가 이렇게까지 취해서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거실 소파까지 조심스럽게 데려다 앉혔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따라와 건넸죠. 아내는 물을 받아 마시더니 갑자기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찾아요? 잠깐만. 아내가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장지갑이었죠. 그러더니 그 안에서 10,000원권 지폐를 아니 50,000원권 지폐 2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당신 고생 많아요. 이거 쓰세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응? 이게 뭐지? 솔직히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제 고생을 알아준다는 게 고마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분 좋음은 채 3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잠깐,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지? 여러분, 제가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완전한 외벌이 가정입니다.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첫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벌게. 당신은 아이 키우는데 집중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저 혼자 돈을 벌어왔습니다.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당신도 돈 좀 벌어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게 남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매달 월급날이 되면 제 통장으로 34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생활비 100만 원을 아내에게 드립니다. 나머지는 대출금, 원리금 80만 원, 아이 학원비 50만 원, 관리비며 통신비며 각종 공과금 40만 원, 그리고 제 용돈 30만 원 정도. 나머지 4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넣어둡니다. 여유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솔직히 제 용돈 30만 원도 거의 다 점심값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외투를 3년째 같은 걸 입고 있고 휴대폰도 5년째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저에게 10만 원을 준 겁니다. 생활비로 준 100만 원에서 모은 건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생활비 100만 원으로는 식비, 생활용품, 아이 간식비 등을 대면 빠듯합니다. 거기서 돈을 모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친정에서 받은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내의 친정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장모님은 혼자 사시면서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십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용돈을 드리는 형편인데 거꾸로 받을 리가 없죠. 그럼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고맙습니다, 여보. 일단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취해서 알아차리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나 좀 누워야겠어요. 머리 아파. 아내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눕더니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5만원권 지폐 2장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새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한 빳빳한 지폐. 구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오늘 은행을 갔다 온 건가? 친구들 만나기 전에? 아니면 만난 후에?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모르는 돈이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자 저는 제 자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0분 침실에서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백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냥 자고 내일 물어볼까? 아니야, 지금 확인해야 해 하지만 아내 가방을 뒤진다는 게 1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아내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의 손이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방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과 그래도 확인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의 가방을 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신뢰라고 생각했고 그게 부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내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화장품, 핸드폰 충전기, 티슈 같은 평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가방 안쪽을 더듬어 보니 작은 지퍼가 만져졌습니다. 은밀하게 숨겨진 내부 주머니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얇은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꺼냈습니다. 은행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행은 이 집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아내만의 계좌였던 겁니다. 아내 명의 통장인데 내가 모르는 통장?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를 넘기려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빚? 아내가 몰래 빚을 진 건가? 아니면 정말로 돈이 있는 건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거래 내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잔액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2억 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아니, 3번이 아니라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2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12억 원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통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팍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혹시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입금 12억 원. 12자리 숫자 12억. 손이 너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집에 12억이 있다고? 아니, 아내에게 12억이 있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돈을 세매왔습니다. 억 단위는 집을 살 때 대출받으면서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것도 2억 5천.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12억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받는 월급이 34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받는 연봉이 세전 4,500만 원 정도입니다. 12억이면 제가 26년 넘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26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 아내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거액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걸 몰랐지? 왜 아내는 나한테 말을 안 했지?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방안이 빙글빙글 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 10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 둘을 낳아준 사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12억을 숨겼습니다. 저는 다시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뒤로 넘겼습니다. 하나, 둘, 셋 내역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거래 내역. 맨 뒷장에 있었습니다. 입금 날짜를 봤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입금 금액 12억 원. 입금 내용 복권 당첨금.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었습니다. 2022년 7월 그때가 언제였죠? 저는 기억을 되살려 봤습니다. 아, 그때였습니다.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 아내가 갑자기 복권을 사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편의점에 들러서 로또를 샀습니다. 한 장에 1,000원짜리를. 저는 그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복권 사서 뭐해? 당첨 안 돼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재미로 사는 거지. 꿈을 사는 거잖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주일에 1,000원, 한 달에 4,000원 정도니까 큰 돈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아내의 작은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됐던 겁니다. 1등에 12억에. 그것도 3년 전에.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2022년 7월 중순.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저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했습니다. 밤 11시쯤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저를 반겼습니다. 고생했어요. 밥 먹을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아내는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첨 확인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맥주 한 캔 마시고 씻고 잤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 말을 안 한 거야? 우리가 남이야? 부부잖아. 가족이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통장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이번엔 최근 내역을 봤습니다. 출금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2025년 8월 23일 출금 3,200만 원. 백화점 2025년 9월 5일 출금 2,800만 원. 명품 매장 2025년 9월 18일 출금 1,500만 원. 온라인 쇼핑몰 2025년 10월 2일 출금 4,200만 원. 해외 송금 2025년 10월 30일 출금 2,100만 원. 호텔 출금. 끝없는 출금 내역. 그리고 카드별 결제 내역들. 저는 손가락으로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만 해도 아내는 2억 넘게 썼습니다. 한 달 평균 3천만 원 이상을. 그 사이 저는 뭘 했을까요? 저는 2025년 8월에 회사 후배한테 점심을 얻어먹었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5만 원밖에 없어서 월말이라 대출 이자 내고 나니 남은 게 없었거든요. 저는 2025년 9월에 겨울 외투를 사러 갔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30만 원짜리 외투가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결국 3년 전에 산 외투를 또 꺼내 입었습니다. 저는 2025년 10월에 아이가 아빠 놀이공원 가고 싶어라고 했을 때 다음에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일당 알바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아니, 솔직히 돈이 없어서 그렇게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장이니까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 사이 아내는 혼자 12억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아내가 뒤척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는 얼른 통장을 지갑에 넣고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내는 다시 고른 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아내는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지? 12억이면 우리 가족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인데, 대출도 다 갚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아이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아내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혼자 그 돈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남편인 저와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도대체 뭐였을까? 새벽 내내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지난 3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2022년 7월 이후로 아내에게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나?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갑자기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세일할 때 사던 옷을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옷 샀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아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세일해서 샀어요. 괜찮아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생활비 100만 원 안에서 알뜰하게 쓴다고 믿었으니까요. 가끔 친정에서 용돈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봄 아내가 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혀 있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와,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묻자 아내는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2023년 여름 아내가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시술이니 뭐니 하는 걸 봤더군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는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친구가 소개해 준 곳인데 저렴하게 해줘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믿었습니다. 2024년 초 아내가 헬스클럽을 등록했습니다. 집 근처가 아니라 강남 쪽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비싸지 않아요? 집 근처에 다니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할인 이벤트에서 싸게 들어갔어요. 여기가 시설도 좋고 PT 선생님도 좋대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믿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내의 생활 수준은 점점 올라갔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월 100만 원 생활비로는 절대 불가능한 생활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가 300만 원, 500만 원 하는데 어떻게 그걸 친구 선물로 받았다고 믿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아침 7시쯤 침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TV를 켜고 뉴스를 보는 척했습니다. 어머, 당신 밤새 앉았어요? 아내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 잠이 안 와서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 가요?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가야죠. 저는 일어나서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회사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으면 아내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내 얼굴을 보면 소리를 지를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대충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요? 아침 차려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난간을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회사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고 검색했습니다. 복권 당첨금 부부 재산.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법률 상담 관련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복권 당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그 12억은 법적으로 제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에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신뢰의 문제야.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식당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먹었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점심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장 보러 갈 건데. 평소 같으면 아무거나요. 또는 제육볶음이요.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생활비는 충분해요?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아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 부족하면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아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충분하지. 12억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녁에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을 하는 척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내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하지만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아내가 저에게 12억을 숨겼다는 사실을, 3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초 저희는 전세 2억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신혼 때는 행복했습니다. 둘 다 직장 생활을 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아내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2배로 벌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알바를 했습니다. 5년 전에는 전세에서 매매로 바꿨습니다. 대출을 끼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집이 생겼다고 기뻐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활비 100만 원을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80만 원을 냈습니다. 나머지는 아껴서 썼습니다. 점심은 자주 굶었습니다. 동료들이 같이 회식 가자고 해도 먼저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회식비 3만 원이 아까워서 겨울 외투는 3년째 같은 걸 입었습니다. 소매가 다 해졌는데도 버렸습니다. 새 외투 살 돈이 없어서 작년 여름 아이가 아빠 에어컨 너무 더운데 새 거 사면 안 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거 아직 쓸만해. 조금만 참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미안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에게, 제 자신에게. 좀 더 잘 벌어야 하는데, 좀 더 여유 있게 살게 해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내는 12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고, 비싼 피부과를 다녔고, 강남의 헬스클럽에 등록했습니다. 혼자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바보였구나. 밤 9시가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평소처럼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아이가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 그래, 숙제는 다 했어? 응.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반복해온 저녁 풍경.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모든 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밥 먹을래요? 덮밥 해놨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배불러요. 사실 저는 아침부터 삼각김밥 하나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당장 물어봐야 하는데,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요? 그럼 일찍 자요. 씻고 와요. 아내는 다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그냥 솔직하게 말할까? 통장 봤다고? 아니면 먼저 물어볼까? 혹시 내가 모르는 돈이 있냐고?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혹시 우리 생활비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왜요? 그냥 혹시 더 필요하면 말해요. 제가 더 벌게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응? 저 어제 당신 통장 봤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뭐? 가방 속에 있던 통장이요. 제가 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12억이 있었더군요. 2022년 7월에 입금된 복권 당첨금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3년 동안 숨긴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아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그 사이에 얼마나 썼는지 알아요? 4억 넘게 썼더군요. 명품이며 뭐며 혼자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뭐 했는지 알아요? 점심 굶어가면서 돈 모았어요. 대출 갚느라, 생활비 마련하느라. 당신한테 100만 원 줄 때마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더 드릴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12억을 숨기고 있었어요.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다룹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울면서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통장을 왜 봤어요?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가방을 왜 뒤졌냐고요? 그게 당신이 할 짓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지금 그게 중요해요? 12억을 숨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통장을 본 게 문제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가방을 뒤진 게 잘못이에요. 하지만 당신은요? 3년 동안 거짓말한 건요?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아내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나한테 복권 당첨됐냐고. 그러니까 말 안 한 거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큰 돈이 생겼으면 당연히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말하고 안 물어보면 숨기고 그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간섭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내 돈이에요. 내가 산 복권이고 내 이름으로 당첨됐어요. 당신이 왜 신경 써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돈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쓰든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아내가 똑똑히 말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답처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돈? 당신이 왜 신경 써?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남이에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아이도 둘이나 낳았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요? 그게 당신이 내 돈을 가져갈 이유가 돼요? 아내가 되받아쳤습니다. 당신 번 돈은 당신 거고 내 돈은 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3년 동안 쪼들리면서 산 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점심 굶어가면서 외투도 못 사 입으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사이에 당신은 12억을 가지고 혼자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예요?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이니까 당연히 돈 벌어야죠. 나는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그게 우리 역할 분담 아니었어요? 역할 분담?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12억은요? 그건 우리 가족 돈 아니에요? 왜 혼자 쓰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우리 돈이래요? 그건 내 돈이에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등한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벌어오는 ATM 정도로 본 겁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니, 밤을 보냈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견뎠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돈인데 당신이 왜 신경 써? 그 한마디로 우리 결혼 10년이 정의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동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월급 가져오는 사람, 고장나면 버려지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침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나오지 않았고 저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옆자리 김대리가 형,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죽상인데라고 물었지만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산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29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 연봉은 3,20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어.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제 연봉은 4,500만 원입니다. 물가는 2배 올랐는데 제 연봉은 4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직장이 있는 게 어디야?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어디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1시간 반을 출퇴근하면서도 참았습니다.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승진하면 연봉이 오르고 그러면 가족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일당 8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를 보탰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이와 놀아줬습니다. 놀이공원은 돈이 들어서 주로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아빠 저기 가고 싶어라고 하면 다음에 가자. 오늘은 여기서 놀자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실망한 얼굴을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저녁에는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내와 대화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도 별일 없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등산 가자, 여행 가자 해도 거절했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으니까. 제 삶은 오로지 일과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정도로 본 겁니다. 저는 옥상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니까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어. 그 생각이 들자 결심이 섰습니다. 이혼해야 한다고. 저는 옥상을 내려와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골라서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 6시에 오시면 됩니다.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혼 상담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준 10만 원, 몰래 본 통장, 12억이라는 숫자, 3년간의 침묵, 그리고 아내의 냉혹한 대답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권 당첨금은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정말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복권 당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50%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12억에 50%면 6억입니다. 아니, 이미 아내가 4억을 썼으니 남은 8억에 50%인 4억?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아까워서 이혼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3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제가 쪼들리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본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에 어떻게 생활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가진 건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아직 대출이 8천만 원 남아 있고요.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아직 생각 못 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이는 10살, 작은아이는 6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 엄마가 헤어진다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부인 쪽에 8억 정도가 남아있고 의뢰인은 집 한 채에 대출 8천만 원. 재산 분할을 받으면 4억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을 팔면 대출 갚고 1억 7천 정도 남고요. 합치면 5억 7천 정도 되겠네요. 양육권을 가져가시려면 양육비를 부인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월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숫자를 들으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부부라면 당연히 이런 큰 돈은 함께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의뢰인 말씀이 맞습니다. 부부는 동반자입니다. 중요한 재산 문제는 당연히 함께 상의해야죠. 그렇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느끼신 배신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녁 8시쯤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맥주 한잔하는 사람들, 연인과 데이트하는 사람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이들은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아내가 내 돈인데 당신이 왜 신경 써? 라고 말한 그 순간 우리 결혼은 끝난 겁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평소처럼 묻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사흘 전 우리가 나눴던 그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회사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변호사와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이혼 절차, 모든 게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요? 아내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당신에게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복권 때문에 그래요? 복권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 때문이에요. 3년 동안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제가 쪼들리는 걸 보면서도, 제가 점심 굶는 걸 알면서도, 제가 대출 갚느라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잘못이에요? 내가 당첨된 건데?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부라면, 가족이라면 그런 큰 돈이 생겼을 때 함께 의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신은 저를 동등한 배우자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근데 재산 분할은 생각도 마세요. 그건 내 돈이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돈이라고 하는군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그 돈은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래요.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뭐라고요? 당신이 감히?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감히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그 돈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이 정하겠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할 겁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고요. 당신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바보였어요. 당신을 믿었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 착각에서 깨어나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 며칠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혼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바보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저처럼 혼자서만 모든 걸 버티고 계신 분이 있나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계신가요? 물론 희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일방적이라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당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맺은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부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함께 결정하는 동반자여야 합니다. 제 아내는 저를 동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12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을 때 함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썼습니다. 저는 그저 월급 가져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관계도 그런가요? 당신이 주는 건 당연하게 받으면서 상대방은 자기 것을 나누지 않나요? 당신의 노력과 희생은 당연시되면서 상대방의 것은 내 거라고 주장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인지. 저는 10년이 걸려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죠. 하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었으니까요. 복권 당첨금 12억.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이 부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제 삶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대출도 갚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아쉬운 건 돈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존중입니다. 동반자로서의 관계입니다. 만약 아내가 당첨 사실을 말해줬다면 저는 기뻐했을 겁니다. 우와, 당첨됐어? 대박이다. 우리 이제 뭐부터 할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지고 싶었고, 혼자 쓰고 싶었습니다. 남편인 저와는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회사에 출근합니다. 여전히 월급 340만 원을 받습니다. 친구 집에서 얹혀 살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힘듭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가장이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당신의 관계는 건강한가요? 혹시 혼자서만 모든 걸 참고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희생은 아름답지만 일방적인 희생은 당신을 망가뜨립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10년을 바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저는 제 삶을 다시 세워가려고 합니다.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진짜 가족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